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왜 이런 시그널 음악이 나가냐. 네. 저희가 오늘 앞으로 함께할 패널 오디션을 볼 예정입니다. 이 순서는 수요일에 이혜훈 의원이 이 의원과 함께했던 나라 걱정 순서를 이 시간대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이혜훈 의원이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네.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오늘 기호 1번 황영철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디션 자리라는 건 아시죠? 네. 와보니까 오디션을 본다고요. 그래서 무슨 이 국회의원을 불러놓고 오디션을 보냐,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국회의원 되기보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그렇습니까? 네. 네.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나마 국민들의 투표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오디션. 전혀 공정하지 않고요. 그냥 네. 제 마음대로 하고 있고. 2번 후보는 아마, 누가 될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번 후보는 본인이 모를 텐데 아마도. 제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혜훈 의원이 여기 구정 출연 시작하신 다음에 당대표 되신 건 아시죠? 네. 네. 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도, 그건 뭐 팩트입니다, 팩트. 네. 글쎄요, 우리 바른정당의 당원들이 동의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국민들은 동의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시청자분들도 역시. 예. 그리고 혹시 이혜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이 뉴스공장의 덕을 조금 본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혜훈 의원이,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제일 높았어요. 국민들에게. 왜 높아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면 동의하기도 하고, 네. 일면 또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듣고 싶지 않고요. 네. 자, 제가 근데 누군지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네네.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개도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예능감이 좀 있으십니까? 솔직히 없죠. 예능감 없는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 프로의 분위기라는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정제된 표현을 좀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좀 젠틀한 스타일이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역시 맞추려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젠틀한 스타일. 자, 그러면은 젠틀해지기 어려운 주제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상대로 당선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저는 개인적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소탈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좀 그런 정치인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데, 그러나, 정말, 대선 과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척한 염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준비된 언어들, 그리고 준비된 방향,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관성이라 하면 어떤? 홍 대표님이 어떤 때는 참 강하게 또 친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친박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등 뒤에서 또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지지 세력을 삼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그리고 정치의 쇄신과 개혁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구태스러운 보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좀 저는 우리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논평이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도
어떤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논평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때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좀 우리로서도 공격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해운 대표하고는 네. 이 상성이 아주 뭐랄까요? 네. 두 분이 잘 어울리기 어렵지 않은 캐릭터 아닙니까? 두 분 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면 아마 피 튀기는 설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제 보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논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 대표에서 잘 이끌어지면 바른정당 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언제 한번 자유한국당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언제가 아니라 그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그때 저기 김어준 선생님이 진행하는 프로에 나가서 네. 그때 분위기가 뭐 앞에 청중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팟캐스트에 예. 그래서 그 파파이스였죠.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날 꽤 긴 시간 그 출연을 했었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자유한국당 망했으면 좋겠다가 그냥 탑으로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신 거죠? 솔직히 자유한국당이 망하고 바른정당이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죠. 예. 근데 이제 망한다는 의미가 무슨 뭐 그분들이 다 폭삭 몰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바른정당이 중심에 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게 뭐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망했으면 좋겠다가 어떻게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오늘도 또 망했다가 나갈 것 같으네. 자,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지만 이철우 최고위원이라든가 유영애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선출된 지도부 면면이 뭐랄까 강성도 초강성 아닙니까? 이철우 의원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철우 의원은 어쨌든 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뭐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유해 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등장한 분인데. 근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언행이라든가 이번 최고위원 출마해서 하는 언행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우익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첫 출발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문자가 목소리 좀 졸리는 편이다. 왜냐하면 청취자 평가가 이럴 경우에 좀 많이 오거든요. 1번에 대한 저희가 투표를 좀 받을 텐데. 종합적으로. 목소리를 좀 하이톤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대표에 이번에 왜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좀 더 깊이 숙고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가지고 있어요. 자칫 탈당하려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어떤 자의 제가 간신히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제가 전면에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당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뒷받침하고 이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혹시 탈당 사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조금 미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복당하면서 당의 원내교섭단체를 탈당을 번복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했고 어찌 보면 더 중심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시기라고도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내 자신을 좀 더 숙고하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뭐죠? 저희는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살이 찌셨나? 저처럼. 살이 빠졌어요. 국민의당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예. 단독 범행일까요?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이런 큰 일들을 어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당직자도 해보셨기 때문에 사실 당이 어떻게 혼란이 잘 안 됐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라고 사전에? 봐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게 뭐 상식적인 추정이죠. 예. 그래서 다만 대선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단독 범행으로 저질러지기는 참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당이라는 게. 봐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이제 차떼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런 큰 일들이 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단독 범행을 보기는 어렵지만 안철수 대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 표명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입장 표명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대국민 담화의 형태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책임 회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건이 이렇게 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자기의 책임에 대한 사죄의 표명을 좀 서둘러서 하고 그리고 당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 우리 당내 여당이었을 때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한 검찰 수사도 거부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런 입장을 전달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이 정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좀 앞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뒤로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가 이제 차범근 의원 나오신 게 아니냐는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젊은 차범근이냐라고 중요해지시는 것 같아요. 차범근이면 괜찮은 편이네요. 저 오디션 라이벌인 하태경 의원보다 본인이 나은 점이 있다면요? 하태경 의원이 제 라이벌입니까? 네. 하태경 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래요? 그럼 이걸 알려지겠네. 본인이 이 코너에 고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어필해 주시면은. 글쎄요, 제가 여기 나올 때 저는 일회성 출연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었는데. 나와 보니까 계속 나오고 싶죠. 글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늘 방송을 들은 주변 분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 나가는 게 좋겠냐. 네. 나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을 걸 전제로 한 다음에 하태경 의원보다 본인이 방송에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보다 나은 거는 제가 그래도 정치 경력이 좀 더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당내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요? 인품을 제가 하태경 의원과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근데. 어렵다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낫다는 얘기입니까? 하태경 의원이 저보다 잘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 거침없고, 그리고 사안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하태경 의원이 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없나요?
그거는 저는 김어정 선생님한테 맡겨야죠. 본인이 결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자, 벌써 20분이 다. 그랬습니까? 예, 참 빨리 가네요. 예.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오디션은 진행이 됐고. 이 탈당파들하고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탈당파들하고 최근에도 교류가 개인적으로 있으시죠? 예. 본회의장에서 만나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전화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장재원 의원도 친하신 편인데. 그럼요. 사적으로도 그냥 문자 주고받고 그러는데, 예.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보고 싶어요.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여러 얘기도 나누고 싶고. 말이 잘 통하는 상대였던 분들이 사실은 몇 분 나가셨잖아요. 예. 다 나갔죠. 사실은 저랑 얘기 잘 통하는 분들 다 나가서. 안 통하는 분들만 남았군요, 지금. 아니,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죠. 네. 그래요? 네. 혹시 사석이나 혹은 전화로 네. 자유한국당 간 거 정말 후회돼 이런 말 안 하던가요? 그 중에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누구인지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라는 갈등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예. 그분의 과정들은 지금 미완의 과정이에요. 예. 미완의 과정이고 그분들이 탈당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후회한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조금이라도? 약간 사석으로. 누군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후회한다로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한다 정도의 뉘앙스로. 그러니까 잘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했는데 내가 이곳에 잘했는지 와 있는 모르겠다. 게 이거 잘한 건지는 아직 모르겠다. 또 모르겠다. 예. 장재원 의원이죠? 저한테 지난번에도 그렇고 꼭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재원이 만나면은 죄송합니다. 장재원 의원 만나면 부둥켜 끊어 안아요. 예. 끌어안고. 예. 너 잘 지냈냐? 형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왠지 모르는 애잔함이 좀 오고 가고 좀 그러죠. 예. 험한 데 가서 고생한다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렇죠. 저는 장재원 의원한테 가서 고생한다고 하고 장재원 의원은 형만 이렇게 해서 미안해 뭐 이런 마음이죠. 네, 장재원 의원님으로 거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가 오디션 결과는 곧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국민의당에서 제보 조작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조사 단장으로 직접 조사를 진행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시작하실 때 잠깐 인터뷰했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예, 감사합니다. 네, 자체 조사다 보니까 어려우셨죠,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 저희가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을 때 예. 한편으로는 발표한 이후에 검찰 수사 결과가 저희가 발표한 거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요. 후폭풍도 걱정이 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먼저 쉽게 말하면 알려버리는 통에 검찰이 알게 돼가지고 수사를 확대하거나 또 새로운 긁어부스럼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다 하고 발표를 하는 것이 국민들께 대한 도리고 또 예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수사권이 없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너보다 잘 아실 텐데, 네. 네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으실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 결과는 발표가 됐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으니까, 여전히 명쾌하지는 않다고 하는 대목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 씨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네.
그 문자 전체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준서 위원과 면담하셨다 들었습니다. 제발 고소 일괄 취하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까지 된다고 하니 저는 정말 미치도록 두렵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속히 고소 취하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문자인데 네. 이거를 받았지만 읽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이야기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카톡 혹은 뭐 바이버 문자 이런 거겠죠? 일반 문자로 왔습니다. 일반 전화번호로. 아, 이거는 일반 문자였습니까? 예, 일반 문자로 왔는데, 예. 안 대표께서, 아침 7시 5분에 왔습니다, 그게. 네. 그랬는데, 그냥,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9시 47분에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유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제 이용주 의원이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아까 이유미라는 사람한테 전화 문자가 하나 온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용주 의원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제 그 문자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날 이준서 의원과 면담을 했다고 이제 문자에 나오는데, 예. 이준서 의원이 뭐, 그게 조작된 거는 몰랐다는 입장이니까, 뭐, 조작은 몰랐다고 해도, 네. 그게 이제 이유미 씨가 제보자로부터 파일을 가져왔고, 그래서 지금 제소된 상황인데, 이 임들 좀 해결해 달라. 뭐, 예. 최소한 당시 상황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간단하게 했죠. 한 5분 정도 만났습니다. 네. 예, 이준서 씨가. 그러면은 제 궁금증은 뭐냐면, 예. 전날 이준서 의원이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소 문제가, 지금 크게, 곤란하게 됐으니 좀 고소 취하하도록 좀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5분 정도 했다면, 네. 그 내용에 등장한 이유미 씨가 문자한 걸 굳이 확인을 안 한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김어준 씨가 말씀하신 대로 예. 이준서 씨가 24일 날 오후 4시경에 안철수 대표를 만날 때 이유미 씨 얘기를 하고 고소 취하 얘기를 했다면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 왔을 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했겠죠. 하여튼 이유미 씨 얘기가 전혀 없었다? 예. 고소 취하 얘기도 없었고 이유미 씨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서 위원은 가서 고소 취하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졌나요? 그것은 이준서 씨의 진술, 또 안철수 대표의 진술, 그 자리에 참석한 보좌관의 진술, 3명의 진술이 다 일치하는데요. 예. 뭐냐면 이준서 의원이 본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도록 이게 통보가 됐습니다. 네. 이준서 씨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서 씨는 이거 내가 내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검찰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대선에서 선거 운동하다가 결국 고소돼가지고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어떻게 당에서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없고 나몰라라 하냐. 이거 참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 토로를 안철수 대표의 측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 측근이 그러면 이거 대표님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24일 날 만나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준서 씨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문준용 씨 특혜국 사건으로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이번에 조사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이준서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를 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당에서 전혀 도움이 없어서 내가 진짜 너무 서운합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건 당에서 적극적으로 둬야 되니까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당의 법률위원회에다 얘기해서 당신을 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얘기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도움을 청하는 정도였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이유미 씨가 이준서 씨가 연관됐다는 건 얘기를 안 했다는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이유미 씨는 그걸 부탁을 했어요. 안철수 대표한테 꼭 고소고발 취하 얘기를 꼭 해줘라 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준서에게. 근데 이준서 씨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했냐? 부탁을 받았는데도 왜 안 했냐? 자기는 그것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 좀 당의 변호사 도움만 받으면 가서 정상적으로 그 숨겨진 소위 지금은 조작된 거죠. 소위 익수님이라는 분하고 박미주라는 분이
이유미가 보호하고 싶을 텐데 그분들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니까 자기는 고소고발 취하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를 만나고 와서 이유미 씨에게는 자기가 체면상 가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좀 다소 복잡하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예.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해명. 이유미 씨는 이준서 씨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문자를 보낸 거죠. 안 대표한테.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준서 씨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준서 씨가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소고발 취하 꼭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준서 씨와 안철수 대표의 해명은 그랬다는 거고요. 네. 네. 그 내용은 또 뭐 검찰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은 벌써 하나에 7, 8분을 쓰셔가지고 간단하게 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조사 첫날 여쭤본 건데 뭐 토플 학원 다녔다, 뭐 시민사회수석 딸이 은행원이다, 딸이 문중 씨 또래다 이런 정보는 개인이 취득할 수 없지 않느냐. 이 혹시 네. 취득 루트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유미 씨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기가 이 내용을 짜집기 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실제로 알고 있는 파슨스를 나온 동문들하고의 대화 내용, 거기서 들은 얘기. 두 번째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 내용.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이미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언론에서의 내용. 이거 3가지를 자기가 짜집기 해서 그 내용을 시나리오를 썼다.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시민사회 수석의 딸이 문준영 씨 또래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저도 뒤져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토플 학원을 다녔다거나 뭐 이런 것도. 그 얘기가 특히 시민사회 수석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당시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얘기다. 그런 그런 신뢰감을 주는 내용이긴 한데. 네, 검증팀에서는 실제로 그걸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당시에 딸이 비슷한 나이고 실제로 은행 다니는 걸 확인해보니까 정말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다니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여기다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신뢰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거는 뭐 인터넷에 있다든가. 아니 당시에는 이유미 씨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6월 21일까지는 당내에 어떤 사람도 이 사건에 이유미가 관련돼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유미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그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인데 그거는 그런 3가지 루트로 자기가 그거를 짜집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겁니다. 25일 날 그 5명이 모여가지고 이용주 원방에서 정말로 이 사건이 조작된 사건인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그때 이유미 씨의 답변이 그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궁금증은 이게 이제 인터넷을 검색한다고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예. 여전히 궁금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더 들어가지 못했군요. 이 부분은. 예. 예, 그건 이유미 씨를 조사를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이유미 씨를.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제가 여쭤보고 짧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5일 기자회견 이게 이제 선거 나흘 전에 후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인데 네. 이게 지금 조사 결과로는 후보 당사자에게도 미리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 당 대표도 오케이 해라 이런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된 건데 그럼 기자회견을 최종 승인한 건 누구로 밝혀졌습니까? 이용주 공명추진단장이 자기 전권으로 한 거고요. 전권으로 한 걸로. 예, 그것을 왜 그렇게 이해하냐면요. 이 사건이 문준용 씨 특혜 의혹 사건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 당시에 당에서 하루에 4번 내지 5번씩 논평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서 별도로 당대표가 당시 뚜벅이 주세 중이었거든요. 후보가. 그래도 후보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당대표에게 보고할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용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네, 그리고 이용주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상황으로 봐서 이 자료를 이용주 의원에게 가지고 온 것이 5월 4일 오전 12시입니다. 5월 4일 오전 12시. 그리고 나서 검증 작업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기자회견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5월 4일 밤 11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5월 4일 밤 11시에 정하고 5월 5일 날 아침 상황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공명추진단의 부단장이 오늘 2시간 후에
이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예. 라고 거기서 그 가름하는 거죠. 근데 두벅이 유세를 한다 하더라도 밤 11시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얼마든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왜냐면 후보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게 사실이면 이득을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큰 피해를 보는 적어도 후보 자신에게 검증 과정에 후보가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조작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정도는 보고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건을 처음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제 녹취록이 나온 것은 이전의 양상, 근데 녹취록은 이전과 양상하고 좀 다른 결정적인 증거인데.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은 또 이미 시중에 상당히 떠도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이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용주 의원 단독이라는 거죠, 이게 결정이.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 제가 네. 스튜디오 나오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가지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뭐 여쭤보십시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예. 대화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파슨스에 다니는 건 맞지만 입학연도 6년이나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통화를 해봤거나 메일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거를 안 했던 것은 어쨌든 이것은 국민의당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안 줬고 예, 그건 안 줬고 차후로 그분들이 이메일을 제공을 했지요. 이메일로 당이 확인을 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요. 이메일로 그 이메일을 확인했더니 이메일에 실제로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떴고 파슨스 동문이라는 것이 떴기 때문에 예. 이메일은 맞다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제공을 한 거죠. 근데 파슨스 이 이메일로 문제가 당신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오라고 기자들한테 제공을. 그럼 이메일 하나만 떴지 예를 들어서 문종욱 씨를 아느냐 입학연도가 그때가 맞느냐 이런 질문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해야지 확인하는 건데. 메일로라도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시간상 좀 촉박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모든 뭐 메일로 미리 주고받으면서 확인하는 과정은 적어도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거치지 못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파악했습니다. 예. 의원님 잘못이 아닌데 단장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아닙니다. 예. 네. 예, 지금 와서 사후적으로 보면 검증에 상당히 허점이 있었느냐라고 보여지기가 쉬운데요. 그 당시 또 입장에서 보면은 나름대로의 검증 과정은 또 거쳤다. 이렇게 또 판단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검찰 수사가 중간 발표가 있을지 최종 발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점에 다시 한번 아무래도 연결해야 될 것 같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불친절한 A에서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없고 그냥 뭐 오바마 얘기했더니 김어준 씨도 강연료 10억씩 받아야 된다고. 그런 문자 정도 왔네요. 네. 자, 칼 플라닝 사회경제연구소 회원가입 늘었습니까? 네, 10명씩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주일에? 네. 그 추세를 지키면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년이면 500명 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한 명이 될까 말까였잖아요. 근데 정 PD는 1,000명, 10,000명 모아준다고. 그럼 일단 연구소가 그럴 만한 자격과 준비가 되었을 때. 근데 진짜 과거에는 한 달에 한두 명 아니었습니까? 방송해야 되는데 자꾸. 네. 한 달에 한두 명이 지금 일주일에 10명으로 지금 대단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40여 명 정도. 네. 그렇게 늘어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제 FTA 재협상 어쩌고저쩌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FTA도 전문가시잖아요. 이거 네네.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실 이번 정상회담을 총평하면 남북관계의 주도권하고 한미 FTA 재협상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 네. 뭐 주도권은 잘한 거고요. 근데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쪽이나 방어하는 쪽이나 너무 호들갑을 털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한미 FTA 재협상을 들고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미 FTA 그 내용상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가지면 요구할 수 있다면서요. 네, 별게 아니라. 예. 22장 2조 3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차피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조인트 커미티라는 게 있고 한쪽에서 요구하면 한 달 내에 무조건 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재협상을 합의하고 말고가 아니고 애초에 그렇게 돼 있다. 예, 어느 한쪽에서 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걸 요구하면 한 달 이내에 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요구해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바로 그 미국 그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인트 커미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공동위원회를 이제 곧 소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미국이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 조항들을.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근데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지금 했는데 이것도 약간 호들갑입니다. 사실은 조항상 그냥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조인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얘기 좀 해볼까? 이거는 양쪽 누구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양쪽 모두 다 요구할 수 있는데 뭐 미국의 요구는 확실하죠. 자동차 관세를 내려라는 거거든요. 관세를 올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관세를 올리든가 네. 한국에서 미국 차의 판매에 저해가 되는 그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걸 없애라는 건데 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이 부르는 것들 굉장히 웃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배기량이라든가 이렇게 좀 환경에 관한 것들. 네. 그다음 깜빡이가 좀 달라요. 깜빡이 위치가. 네. 그거를 미국식으로 바꾸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 우리한테?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리 이력, 그러니까 수리했으면 그 이력을 갖다 쓰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걸 없애라라든가, 뭐 이렇게 사실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관세 장벽은 문제가 아니고, 네. 아마 관세가 아닌 다른 종류의 장벽, 지금 말씀하신 뭐 네. 규정을 가지고 들이대서 이제. 네, 그거하고 시비를 걸긴 할 텐데, 네. 그게 걸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 관세를 갖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관세를 가지고. 네. 네. 이게 FTA 관련해서 이제 다시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하면 이게 금방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 원래 한미 FTA 조항상 특별히 공동위원회에서 그런 걸 논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요. 제 말은 뭔가 다시 조건을 이제 조정하자고 할 때 이게 하루 이틀이 될 일인가요? 아니죠. 뭐 우리가 질질 끌면 한없이 끌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저쪽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쪽에서 분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요구하면 우리도 이쪽 내놓을 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되면 이제 합의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한없이 계속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FTA로 인해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됐다. 재협상 요구에 따라서 이것도 호들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들고 나오는 게 미국의 무역 적자입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보는 무역 흑자가 약 280억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무역 흑자는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는 적자거든요. 네. 그것 빼면 한 반쯤이 이제 흑자인데 네. 이게 이제 문제 재밌는 게 100억 뭐냐면 달러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우리 흑자가. 양쪽에서 전부 우리가 우리나라 쪽에서 한미 FTA 추진한 쪽이 예. 우리가 이익이라고 주장했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예. 아니 지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니네가 이익이면은 줄여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280억 달러 적자가 났지만 한미 FTA가 없었으면 440억 달러 적자였을 거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160억 달러 이익이라고 USITC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미국 무역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익을 봤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게 양쪽의 약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무역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통계들. 미국이 자기들 스스로 FTA 잘했다고 하는 통계를 가져와 가지고 니네 잘했다면서 우리가 주장하게 될 것이고 아마 이런 테이블에 그렇죠. 앉으면.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그 추진자들이 워낙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약점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자랑한 거 끄집어낼 것이고. 약점이 된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문제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손해보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들이대게 될 것이고 그것도 이게 시간이 하세월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마치 FTA 재협상에서 당장 몇 달 후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처럼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그게 무슨 우리가 합의를 해야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한 거는 그것도 우리 쪽 호들갑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예. 그건 뭐 자동으로 되게 돼 있다 원래부터. 예. 별게 아니라는 게 종합 정리하면 그러네요. 지금. 뭐 네네. 무역을 하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국내법으로 압력을 가할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철강하고 자동차인데 결국은 네. 그래가지고 반덤핑 철강은 FTA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때려요. 반덤핑을 상관이 없는데도 때려가지고. 불구하고. 예. 네. 그런 것들을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가 우리 쪽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들고 나가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라고 하는 거. 네. 우리 정부의 정책을 미국 투자자가 ISDS. 제소할 수
DS. DS인가 뭐, 예. 그거요. 굉장히 어려운 인베스터 제도인데. 스테이트 디스퓨트 세틀먼트. 예, ISDS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걸 들고 나가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여러 차례 등장했던. 예, 정부의 권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주권을 미국 투자자한테 넘겨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미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제소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줄이면. 예. 우리 법이 아니라. 예, 그럼 미국 거죠. 투자자의 손익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ISDS가 무서워서 안 한 것들이 탄소를 덜 배출하는 차들이 저공해 차량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금을 주기로 환경부가 결정했다. 그걸 철회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들이 아니 한국 자동차한테 그런 특혜를 주면 어떡하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제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미국이 지금 자동차 산업 전략을 잘못 짜는 것 중에 하나가 점점 환경 규제가 강화될 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예. 근데 미국은 굉장히 약해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들은 이 저공해 차량을 만드는 기술을 발전 안 시키고 있어요. 계속. 유럽은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량이 점점 불리해지는데 이 트럼프가 들어와서 더 풀었거든요. 더 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 차량은 정말 망합니다. 근데 이거를 힘으로 계속 저공해 차량, 그러니까 연비 규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 하지 않으면 미국 자체가 망하는 건데. 소비자들이 선택하지가 않죠. 그렇죠. 시장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안 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차 안 사요. 예. 그냥 이건 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 차가 디젤 문제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유럽 차를 계속 선호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성능 문제도 있지만 미국 제품이 우수하다는 건 벌써 20-30년 전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을 좋게 만들어야지. 30년도 넘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제니스 라디오 이러면서 최고였는데 지금 라디오 뭐. 미제가 최고야. 그게 한 80년도까지는 통했는데. 예, 이건 미국이 제품을 잘 못 만드는 거지. 장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통상 경제 부분을 총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외교부 장관이 갔는데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지적이 언론을 통해 있었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통상 그러니까. 대빵이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저렴한 단어를 사용했네요. 대빵이라는. 예, 전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보면 사실 한미협회 가장 중요한 건데 굉장히 복잡한 문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미국의 약점을 잘 아는 분이 이번 한미협회에 관한 이 토론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추천한다면 송기호 변호사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미협회의 협상문에 대해서 이 지구상의 송기호 변호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아, 그래요? 그럼요. 이분이 문구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거의 외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일했는데 저는 외국 문헌 보고 대충 보거든요. 우리 문헌 찾아가지고 비슷한 거 있으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이분 한미협회의 협정문은 진짜 나달라달해요. 거의 다 외워요. 변호사이고. 그건 영어로 외워요. 문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 원래 그리고 약점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서양 쪽과 협상할 때는 계약서 문구들이 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시작이거든요. 괜히 대충 얘기했다가는 당하고. 예, 우리도 손해 봤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계약서 문구 딱 들이대고 그렇게 싸우는 거라 계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미협회 재협상 가지고 합의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협정문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를 임명하면 해결된다고요? 문제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방어를 했잖아요. 보수 쪽 한미동맹 강화하느라고. 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180억 달러 정도 손해볼 것 같아요. 지금 60%가 수출이 줄었어요. 자, 그 부분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네. 요거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태현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I want you to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네. 왜 이런 시그널 음악이 나갔냐? 네. 저희가 오늘 앞으로 함께할 패널 오디션을 볼 예정입니다. 이 순서는 수요일에 이혜훈 의원이 이 의원과 함께했던 나라 걱정 순서를 이 시간대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이혜훈 의원이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네.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오늘 기호 1번 황영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디션 자리라는 건 아시죠? 네. 와보니까 오디션을 본다고요. 그래서 무슨 이 국회의원을 불러놓고 오디션을 보냐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국회의원 되기보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그렇습니까? 네. 네.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나마 국민들의 투표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 오디션. 전혀 공정하지 않고요. 그냥 네. 제 마음대로 하고 있고. 2번 네. 후보는 아마, 예. 누가 될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번 후보는 본인이 모를 텐데 아마도. 제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혜훈 의원이 여기 구정 출연 시작하신 다음에 당대표 되신 건 아시죠? 네. 네. 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도, 그건 뭐 팩트입니다, 팩트. 네. 글쎄요, 우리 바른정당의 당원들이 동의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국민들은 동의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당원- 이 시청자분들도 역시. 예. 그리고 혹시 이혜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이 뉴스공장의 덕을 조금 본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혜훈 의원이,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제일 높았어요. 국민들에게. 왜 높아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면 동의하기도 하고, 네. 일면 또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듣고 싶지 않고요. 네. 자, 제가 근데 누군지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개도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예능감이 좀 있으십니까? 솔직히 없죠. 예능감 없는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 프로의 분위기라는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정제된 표현을 좀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좀 젠틀한 스타일이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역시 맞추려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젠틀한 스타일. 자, 그러면은 젠틀해지기 어려운 주제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상대로 당선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저는 개인적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소탈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좀 그런 정치인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데, 그러나, 정말, 대선 과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척한 염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준비된 언어들, 그리고 준비된 방향, 그리고 왜냐하면 청취자 평가가 이럴 경우에 좀 많이 오거든요. 네. 1번에 대한 저희가 투표를 좀 받을 텐데. 종합적으로. 목소리를 좀 하이톤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네. 대표에 이번에 왜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좀 더 깊이 숙고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가지고 있어요. 자칫 탈당하려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어떤 자의 제가 간신히 수줍음인가요?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제가 전면에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당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뒷받침하고 이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게 들고요. 혹시 탈당 사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조금 미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복당하면서 당의 원내교섭단체를 탈당을 번복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했고, 어찌 보면 더 중심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시기라고도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내 자신을 좀 더 숙고하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뭐죠?
저희는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살이 찌셨나? 저처럼. 살이 빠졌어요. 국민의당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예. 단독 범행일까요?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이런 큰 일들을 어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건 당직자도 분명히, 해보셨기 때문에 네. 사실 당이 어깨 논란이 잘 안 됐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라고 사전에? 봐요. 그래서 저는 앞에 청중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팟캐스트에 예. 그래서 그 파파이스였죠.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날 꽤 긴 시간 출연을 했었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자유한국당 망했으면 좋겠다가 그냥 탑으로 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신 거죠? 솔직히 자유한국당이 망하고 바른정당이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죠. 예. 근데 이제 망한다는 의미가 무슨 그분들이 다 폭삭 몰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바른정당이 중심에 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게 뭐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망했으면 좋겠다가 어떻게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오늘도 또 망했다가 나갈 것 같으네. 자,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지만 이철우 최고위원이라든가 유영애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선출된 지도부 면면이 뭐랄까 강성도 초강성 아닙니까? 이철우 의원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철우 의원은 어쨌든 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유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등장한 분인데. 근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언행이라든가 이번 최고위원 출마해서 하는 언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우익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문자가 목소리 좀 졸리는 편이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관성이라 하면 어떤? 홍 대표님이 어떤 때는 참 강하게 또 친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친박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등 뒤에서 또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지지 세력을 삼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그리고 정치의 쇄신과 개혁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구태스러운 보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좀 저는 우리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논평이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도 어떤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논평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때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좀 우리로서도 공격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해운 대표하고는 이 상상이 아주 뭐랄까요? 두 분이 잘 어울리기 어렵지 않은 캐릭터 아닙니까? 두 분 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면 아마 피 튀기는 설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제 보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논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 대표에서 잘 이끌어지면 바른정당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언제 한번 자유한국당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언제가 아니라 그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네네. 그때 저기 김어준 선생님이 네네. 진행하는 프로에 나가서 네. 그때 분위기가 뭐